김지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지혜입니다. 전 오늘도 저희 돌직구쇼 오픈 스튜디오 앞에 나왔습니다. 수온주가 영하 10도에 육박할 정도로 아주 추운 한파가 월요일 이른 아침부터 불어 닥쳤습니다. 이 마이크를 잡은 손까지 시릴 정도로 너무나도 추운 날씨입니다.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는 좀 풀린다는데 글쎄요.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의 통계와 관련해서 부동산, 일자리 등등 이 주요 지표를 고의적으로 손댄 거 아니냐, 조작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을 갖고 감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데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죠.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진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준 남자입니다. 현 정부 감사원이 지난 정부 통계청을 상대로 감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통계 수치에 손을 댔는지가 감사원이 제기하는 의혹의 핵심인데 아직은 의혹 단계지만 잠시 후에 어떤 의혹들이 있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4가지 키워드 준비됐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미스터 킴. 헤이 거기 미스터 킴. 누구를 지칭했을까요? 동아일보 우면입니다. 백악관이 미스터 킴 대화 복귀하라. 김정은에게 이렇게 했습니다. 김정은의 직함을 생략한 채 미스터 김으로 부른 겁니다. 기분 나빴을까요? 다음 날 북한이 미사일 또 쐈습니다. 북한은 주로 의사소통을 미사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 미 정부에서는 체어맨 킴으로 나름 김정은에 대해서 올려 부른 바 있는데 이제는 그냥 미스터 킴이라고 불렀습니다. 매우 흥미로운 대목인 것 같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뭘까요? 이겁니다. 조작. 조선일보 오면에 상세하게 쓰고 있는 기사입니다. 많은 언론들이 앞다퉈 보도하고 있는데요. 함께 보시죠. 소득 주도 성장, 줄여서 소주성, 통계 조작 의혹. 홍장표 이어 황덕순 조사 검토. 감사원은 청와대가 개입한 거 아니냐라고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게 국정농단이다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황수경, 강신욱 전임 통계청장에 대한 감사원 조사는 마쳤다. 소득 주도 성장을 내세운 문재인 정부. 소득 격차 최악 발표에 이 전임자 황덕순 청장을 경질했다. 후임 황수경 청장을 경질했다. 후임 강신욱 청장이 좋은 통계로 보답하겠다라고 밝혔던 대목에서 무언가 조작이 들어간 거 아니냐라고 감사원은 보고 있습니다. 야당에서는 그걸 무슨 수로 조작하겠냐라며 반박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 발차. 오늘 한겨레신문 3면에 쓰고 있습니다. 야당이 단독으로 국정조사 개문 발차에 나섰습니다. 기다림이 길수록 진상은 흐려진다라고도 말했습니다. 국조특위 오늘 전체회의 가동, 예산안 아직 통과 안 됐고 예산안 합의 후 국조하기로 합의했는데 여야 간의 합의는 일단 물 건너갔고요. 본조사 일정 증인 채택도 강행하겠다라고 나오고 있어서 여당이 굉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야당 일각에선 본조사 들어가면 뭐 여당도 어쩔 수 없지 않겠냐, 따라 나오지 않겠냐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돌려줘. 한국일보 이면입니다. 보증금 돌려달라. 법원이 북적북적하다고 합니다. 서울 임차권 등기 신청이 역대 최고라고 합니다. 수도권 전세 사기주의보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세값이 폭락하면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금리와도 맞물리면서 세입자들의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합니다. 우선 변제권 등 권리 유지되는 명령. 서울 작년보다 26%, 인천은 2배.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개인별 법률 금융 지원하겠다. 최근 빌라왕이 사망해서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는 것과도 무관해 보이진 않습니다.
이래저래 걱정입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한파가 왔습니다. 이 한파를 뚫고 오신 오늘 월요일 출연자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언론인 출신, 기자 출신의 한신대 김수경 교수, 비대위원 여기만 국민의힘의 김연아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부산에서 강한 민주당 재선 의원, 전재수 의원, 법전 들고 나온 정혁진 대표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 통계는 매우 과학적인 걸로 많이들 알려져 있습니다. 사이언스다. 그런데 감사원이 지난 정부 통계청 수장들에 대해서 조사를 마쳤다고 합니다. 이거 손댔냐 안 됐냐라는 의혹을 감사원이 제기한 건데 어떤 내용일까요? 새로운 뉴스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 공개하겠습니다. 이거 손댔을까요? 안 됐을까요? 아시다시피 이 여론조사나 통계조사에도 일정 정도의 어떤 보정 작업이 있는 것은 뭐 주지의 사실입니다. 일정 정도의 뭐 소위 마사지라고도 하는데 이게 금도가 있고 정상적인 범위 내에서의 보정 작업이라면 문제될 게 없겠지만 결과를 바꾸거나 아니면 어떤 정책에 대한 성과를 완전히 포장하는데 활용됐다면 그것은 조작의 영역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이야기가 지금 새롭게 제기된 겁니다. 함께 보시죠. 문정부 통계 조작 의혹, 감사원 청와대 개입 판단, 문정부 소득주도 성장, 일자리, 부동산 이 3대 정책이 뜨거웠죠. 소득주도 성장, 이거 뭐 실패했다라는 얘기가 사실은 문재인 정부 사람들 입에서도 나왔죠. 마지막에 일자리 정책, 글쎄요 부동산 정책도 실패했다라고 다 자인을 했죠. 그런데 그때 당시 정책 부작용을 은폐하기 위해 주요 통계, 성장치, 일자리, 부동산 통계, 집값이죠. 고의적으로 왜곡했다. 문재인 청와대 개입이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판단을 감사원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홍장표 전 경제수석, 황덕순 전 일자리 수석, 청와대 고위급을 직접 조사할 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다. 통계청이 직원 컴퓨터 감식 결과 2018년 청와대 통계청 회의 뒤 정부와 함께 제목이 좋은 내용 담아달라. 청와대 요청을 적어놓은 문건을 발견했다. 국토부 부동산 가격 동향 조사 당시 의도적으로 치우친 표본을 추출했다. 예를 들어서 집값이 안정화됐다라는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집값이 천정부지로 오른 것들이 태반인데 그중에서 떨어진 데만 예를 들어 이런 샘플을 추출했다. 뭐 그런 방법이겠죠. 조사원이 조사 숫자를 임의로 입력했다. 고의 왜곡 정황을 국토부는 파악했다라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감사원이 보고 있는 의혹인데 그럼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조작을 했다라는 의혹인 건지 함께 보시죠. 자, 뭐 세 개예요. 소득, 고용, 일자리, 주택, 부동산 요건데 첫 번째 소득주도 성장. 앞세웠던 2018년 1분기 저소득층의 소득이 급감했고 소득 격차가 최악이다. 그러니까 빈부 격차가 오히려 더 커지더라라는 거죠. 잘 사는 사람은 더 잘 살고 없는 분들은 더 힘들어지고. 그런데 통계청장을 경질했다는 거예요, 그때. 그리고 나서 소득 분배 지표가 개선됐다. 그리고 후임 청장으로 임명된 분은 좋은 통계로 보답하겠다. 이런 이상한 얘기를 했다. 그러더니 진짜 통계가 나아지더라. 두 번째, 일자리. 비정규직 제로를 추진했지만 2019년 86만 명이 증가하더라. 당시 청장이 조사 방식 때문이다 라고 해명을 했다는 겁니다. 세 번째, 부동산. 서울 아파트 값이 그때 당시 17.2% 상승했는데 같은 기간 KB 평균 매매 가격 등과 격차가 심하더라 라는 논란의 3대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일단은 이 부동산 전문가이신 김연아 의원님, 네. 그때 당시 국민의힘 자유한국당 네. 야당에 계셨잖아요. 어떤 겁니까? 지금 감사원이 보고 있는 의혹이. 이제 그때 여러 가지 통계에 대한 의혹들을 제기를 했었고 지금 이제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일자리, 그다음 소득 증가율 다 문제가 있었지만 제가 먼저 경험했던 사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제 제가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시절이었는데요. 정부 통계와 민간 회사의 부동산 통계가 격차가 굉장히 크게 나타나기 시작을 부동산 했습니다. 통계를 하면 어떤 겁니까 구체적으로? 감정원에서 가격 변동률을 조사하는 게 있고요. 집값. 네, 그다음에 KB 금융 그러니까 지금 국민은행에서 하는 부동산 예. 통계 조사가 있고 또 그 외에도 부동산 114 이런 민간 업체들이 조사하는 자료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건 지수라고 해서 약간의 지수화 만드는 과정이 있는데 제가 이때 이제 뭘 발견했냐면 민간 지수와 정부 지수 간의 격차가 있는 건 뭐 늘 있었던 예. 일인데 좀 이렇게 시간을 연장해서 보면 특정 시점에 이게 한참 낮아지다가 쫓아 올라가고 또 한참 제자리를 멈추고 있다가 쫓아 올라가고 하는 이런 현상을 목격을 해서 제가 그걸 국회의원 신분으로 그때 보도자료를 내고 질의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국토부의 반응이 정말 놀라웠어요. 현직 국회의원이 근거를 갖고 제시하는 문제점에서 이례적으로 반박을 보도자료를 내고 통계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강조했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입니다. 그 이후에 1년 뒤에 김현미 국토부 장관께서 서울의 평균 집값이 10억이 넘는다는 통계가 있다고 이제 어느 언론 보도상에서 보도가 되니까 국회에 와서 뭐라고 답변하시냐면요. 몇 개 샘플 조사에서 나온 수치이니 이것은 정식 통계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때도 그래서 굉장히 질타가 많았고 예. 저는 방송에 나가서 되게 유치하고 무식한 접근 방법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알고 봤더니 그게 쌓여서 지금 모두 다 부동산 통계에 대해서 정부가 정부 정책의 실패를 숨기려고 조금씩 손을 봤다라는 거죠. 이제 감사 결과를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샘플에 어느 예. 정도 손을 댔던 것, 그다음에 그 지수를 현실화를 반영하는 것에 대한 시기 조정을 했던 것은 분명한 증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결국 답정통이었죠. 답을 정해놓은 통계였습니다. 정부 정책에 좀 뭔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통계들에 대해서는 다 지금 손을 본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공교롭게도요. 정부가 손을 댔다는 통계마다 문재인 정부가 가장 실패했다고 지적을 받는 정책입니다. 부동산 통계와 관련해서 민간 통계와 정부 통계가 많이 달랐다. 조작한 거 아니냐. 김연아 의원님의 의견입니다. 자, 그럼 그 이외에도 김수영 교수님. 소득주도 성장과 일자리가 있는데 흥미로운 게 저도 그때 제가 뉴스를 하면서 정확히 기억하는데 소주성을 하고서 빈부격차가 최악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청장이 경질됐는데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반박을 했거든요. 최저임금 인상 긍정 효과 90%더라. 그리고 나서 후임 청장이 와요. 강신욱 신임 당시 통계청장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정책에 좋은 통계를 만들어서 보답하겠다.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에 우리 통계청이 좋은 통계를 만드는 걸로 보답하겠다라고 해서 그때 논란이 됐어요. 그리고 전임 황수견 통계청장이 경질되면서 이임식에서 통계가 정치적 도구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알쏭달쏭 의미심장한 발언을 딱 날리고 경질되셨거든요. 뭡니까? 이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게 이제 소득을 늘리면은 또 소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선순환이 돼서 경제가 살아난다 뭐 이런 이론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게 맨 처음에 도입될 때 그런 식으로 최저임금을 갑자기 올려버리면 아예 고용주들이 사람들을 고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 최저임금을 받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저소득층이 오히려 타격을 받는다라는 주장들이 많았죠. 그리고 실제로 가계 동향 조사를 해봤더니 그 빈부격차가 훨씬 더 커진 걸로 나온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문재인 정부로서는 좀 당황스러웠겠죠. 그런데 그때 이 강신욱 청장, 그때는 보건사회연구원의 선임 연구위원이었는데 이 통계청으로부터 로데이터, 그러니까 원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분석을 새로 해요. 새로 해가지고 격차가 별로 많이 벌어지지 않았다라는 새로운 분석을 내놓게 됩니다. 이걸 근거로 청와대가 반박을 하고 황수경 청장을 경질한 다음에 그 강신욱 그분을 청장으로 모셔오게 되는 것이죠. 물론 통계라는 게 굉장히 애매합니다. 조작이냐 마사지냐의 경계가 좀 불분명하거든요. 뭐 표본을 어떻게 추출하느냐 혹은 변수를 뭘 넣느냐에 따라서 뭐 그게 늘어났다가 줄어났다가 약간의 뭐
레인지는 있습니다만 이것이 일어난 과정을 보셔야 되는 거죠. 왜 그렇다면 황수경 청장을 그렇게 전격 경질해야만 됐는지, 그리고 황수경 청장이 그 사임할 때 정치적으로 통계가 이용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라는 말을 했는지, 그리고 또 다음 후임이 바로 그 강신욱이라는 그분, 그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 굉장히 좋았다라는 것을 분석했던 바로 그 사람이 통계청장으로 왔고, 마침 통계청장으로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가 좋은 통계를 만들어서 보답하겠다라는 말을 했다라는 건 굉장히 그 과정이 아주 좀 의혹이 짙은 것이죠. 사실 이 통계라는 거는 학자의 양심에 맡겨야 되는 거거든요. 뭐 이렇게 보면 이게 맞을 수도 있고 저렇게 보면 저게 맞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황수경 청장 하에서의 그 통계와 강신욱 청장 하에서의 통계가 뭐 둘 다 일리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 정부에게 입맛에 맞는 통계를 만드는 사람은 결국 청장으로 가고 올라가고 승진하고, 정부의 정책과 반대되는 결과가 나왔을 때는 경질하는 식의 이런 관행이 있다면 공무원들이 무슨 정말 동기로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황수경 청장 하에서 그 가계 동향 조사라는 게 이전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한 게 아니에요. 쭉 같은 방식으로 했고 그 해도 같은 방식으로 했더니 이렇게 나온 거죠. 시계열로 봐야 되는 거거든요. 통계는 동일한 방식으로 했더니 이런 추이가 있더라라고 해야 되는데, 강신욱 청장이 온 뒤에는 갑자기 그 방식을 아예 바꿔버려요. 그러면서 주장하기로는 원래 방식에 문제가 있었다고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일어나는 시간 타임프레임을 볼 때 이것은 문재인 정부 하에서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 맞다라는 것을 서포트하기 위해서 마사지를 했고, 여러 가지로 조작까지는 아니어도 그러한 조치들이 있었구나라는 걸 충분히 의심할 만한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수영 교수님 의견이었습니다. 정책에 좋은 통계로 보답하겠다라는 발언, 듣기에 따라서는 뭐 통계 만들겠다는 거냐라는 의심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또 듣기에 따라서는 열심히 통계해서 좋은 결과 나와서 서로 윈윈하자라는 통상적인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발언 준비되어 있습니다. 통계청장에 임명된 안치입니다. 장관님들 정책에 좋은 통계 만드는 것으로 부탁하겠습니다. 청장의 발언이 과연 전문성, 독립성, 또 객관성을 그 핵심 가치로 하는 통계청에 어울리는 발언이냐. 객관적인 통계여야 되고 독립적인 통계여야 되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좋고 나쁘고는 주관적인 평가가 들어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게다가 보답하겠다라는 표현은 매우 적절하지 않다. 또 하나 흥미로운 대목 중에 하나가 뭐 조작인지 아닌지는 아직 단정할 수 없겠습니다만, 이 고용 일자리와 관련해서 비정규직 제로를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는 걸 했지만, 아시다시피 고용이라는 것이 정규직화도 중요하지만 유연성도 중요하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그립을 쥐고 다 정규직화를 전환하다 보면 오히려 부작용이 큰 사례가 직접 나왔었습니다. 실제로 2019년에 비정규직이 오히려 86만 명이 증가하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때 당시 통계청장이 실제 비정규직이 는 게 아니라 조사 방식이 잘못됐다라는 해명을 내놔서 그때 당시에도 논란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김의겸 당시 청와대 대변인은 이 소득 주도 성장의 긍정적 효과가 90%다라는 논평을 내기까지 했습니다. 실제 나왔던, 그리고 전임 통계청장이 당시에 경질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소득 주도 성장하더니 빈부격차가 커지더라라는 통계 조사가 나온 직후인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문재인 대통령 발언입니다. 통계를 보면 저임금 근로자 쪽의 임금이 크게 늘었다. 이런 부분은 소득 주도 성장, 최저임금 증가의 긍정적 성과이다. 소득 주도 성장, 최저임금 증가의 긍정적 효과를 충분히 자신 있게 설명해야 한다. 긍정적인 효과가 90%다. 한편 민주당에서는 아니 전 정부 수사하더니 이제는 통계까지 파헤치느냐, 이게 어떻게 조작이 가능하냐라면서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전재수 의원님 어떻습니까? 이 사실은 통계라는 것은, 데이터라는 것은 국가 경영의 근간입니다. 예. 그러니까 국가가 어떤 정책을 했을 때 그러한 정책을 하는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이 이제 통계거든요. 그리고 이 통계라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이 근대 국가가 되고 난 뒤에 지난 수십 년 동안의 어떤 관료주의 속에서
계속해서 누적되고 또 이렇게 쭉 일관되게 흐름이라는 것이 있어 왔던 것이 바로 국가 통계인데, 근데 이것을 특정한 시점에 특정한 정책적 성과를 홍보하기 위해서 통계를 바꾼다, 통계를 조작한다, 이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조작을 한다 그러면 그 정보를 만지는 조작하는 사람들의 숫자도 제한을 해야 되고 굉장히 통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제 가능한 것인데, 과연 현재의 어떤 관료 조직, 공직 사회의 분위기상 그것이 과연 가능했겠느냐, 이런 이제 의문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더더구나 원희룡 장관께서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면 국정농단이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는데, 예. 주무부처의 장관께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벌써 국정농단이다라고까지 나가는 거 보니까 오히려 이것이 이 정치적 정쟁의 소재가 될 가능성이 있어서 굉장히 우려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국가 경영의 가장 근본 중의 근본인 통계를 조작했다라고 했다면 제가 먼저 나서서라도 규탄을 했을 겁니다. 근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고, 더더구나 이전에 감사원이 정권이 바뀌자마자 통일부, 해양경찰청, 국정원 뭐 해가지고 외교부까지 해가지고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이라든지 또는 16명을 죽인 북한 어부를 북한으로 돌려보낸 문제, 이 사실관계 팩트에 하나도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입장이 그냥 막 바뀌면서 감사원 감사가 시작이 되고 또 검찰 수사로 진행이 됐던 여러 가지 사건들을 봐왔습니다. 그런 연장선상에서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우려의 시선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통계 조작 가능하지도 않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또 하나의 영역이 이제 부동산 데이터인데, 뭐 조작인지 아닌지는 뭐 이 자리에서도 이견이 상당하기 때문에 단정할 수 없습니다만, 그때 당시 제가 이제 기자로서 또 뉴스를 진행한 앵커로서 정부가 발표했던 부동산 이 통계가 너무 이상한 지점은 있었어요. 솔직히 인정, 그건 다 인정. 왜냐하면 김현미 장관도 부동산 정책에서 이렇게 나아졌다라고 했지만 전문가들이 바로 경실련이 반박했거든요. 무슨 소리야, 집값이 이렇게 올렸는데 이거밖에 안 올랐다니 라고 하니까 김현미 장관도 약간 머쓱하면서 아니 우리가 본 이 통계에서는 이렇습니다라고 해명한 대목이 있었는데, 하여튼 상당히 이상했어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그때 당시를 탁 회상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자, 김현미 의원 전 장관 오랜만에 나오시네요. 문정부 3년간 서울 아파트값은 14%밖에 안 올랐다라는 정말 주옥 같은 발언이었어요. 저것도 부동산 전문가들 사이에서. 당시 경실련은 KB 주택가격 동향 자료 근거 민간조사에서 정확한 문정부 3년간 서울 아파트값이 50% 올랐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14% 올랐다는 건 그냥 자연 물가 상승률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김현미 장관의 저때 저 발언은 부동산 정책이 먹혀들고 있다, 안정화되고 있는 정도다라고 해석이 됐지만, 그때 당시 어땠습니까? 집값 얼마나 올랐어요? 다 인정하잖아요, 그건. 이 장면을 원희룡 장관이 문정부가 정권 유지 위해 부동산 관련 통계를 인위적으로 조작했다면 국정농단이다라고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국토부는 감사에 적극 협조해 철저히 진상 규명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원 장관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고, 근데 이것이 당시 이제 김현미 장관이 이거밖에 안 올랐어요라고 했던 게 어떤 조사 방법상의 차이인 건지, 아니면 단순히 정상 범위 내에서 어떤 샘플링의 차이로 인한 건지, 아니면 원 장관 주장처럼 의도적인 윗선 차원의 어떤 조작인 건지, 정책 성과를 실패를 포장하기 위해서 요거는 좀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야 간에 이견이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 있다라고 수차례 밝혔지만 결국은 부동산 정책 실패했다는 건 당시 정부 사람들의 공통된 시인이기도 했습니다. 그때 당시 발언들 모아봤습니다. 저는 이게 부동산 문제는 우리 정부에서는 이렇게 자신이 있다고 이렇게 좀 장담하고 싶습니다. 전국적으로는 부동산 가격이 오히려 하락했을 정도로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은 상당히 안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감정원 통계로 11% 정도 올랐다고 알고 있습니다. 몇 퍼센트요? 11%라고 알고 있습니다.
자, 이 장면이에요. 이 장면. 정육진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자신 있다고 할 때가 제일 위험할 때예요. 아, 그렇습니까? 사실 시험 칠 때에도 내가 이번에 시험 잘 보겠다라고 제가 생각을 했었거든요. 잘 본 줄 알았거든요. 예. 근데 시험 떨어져가지고 그 1년 동안 또 고생 무지하게 했었는데. 아, 예전에 사법고시 떨어졌을 때 얘기인가요? 네네, 그때 제가 시험 잘 본 줄 알았어요. 네. 막상 붙을 때는 내가 붙을 수 있을까? 원래 그럴 때가 붙는 거거든요. 예. 다른 걸 떠나가지고 제가 그때 이제 저희 어른들 모시고 살았기 때문에 예. 전세를 딱 갔는데 정말로 한 달에 1억씩 오르더라고요, 강남은. 그래가지고 이거는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정말로 무서울 정도로 그 가격이 올랐는데 그때 이제 문 대통령이나 장관은 도대체 어디에 살고 계셨는지 참 모르겠다 그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제가 소주성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고 싶은데 뭐냐면은 어떤 이야기냐면요. 이제 방통위에서 방송국에다가 패널 출연료를 30%씩 올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 그럼 저 같은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기분 좋겠죠? 예. 야, 내가 김어준 씨만큼은 아니더라도 좀 짭짤해지겠네라고 생각을 하는데 방송국이 바보입니까? 그중에 지금 패널이 4분 계시잖아요. 예. 그중에 한 명은 잘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방송국에 예산이 있으니까. 아, 그럼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저는 모르겠는데. 예. 아니 만약에 그렇게 올리라고 한다라고 한다면 하면 가정하면 예. 그러면 누가 잘리느냐? 사회적인 약자가 잘리는 거예요. 제일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은 다른 방송국에서 부르지도 않거든요. 잘 예. 못하니까. 혹시 그 누구 염두에 두고 한 말은 아니죠? 그래서 제가 이제 걱정이 되는 거죠, 사실은. 그런데 통계는 어떻게 나오느냐? 예. 패널의 소득이 30% 증가가 됐다. 개개인은 별로. 전체적으로 따지면은 90%가 증가가 됐는데 한 명은 소득이 완전히 없어지니까 실질적으로는 패널 전체 소득은 10%가 감소하는 거예요. 지금 감사원에서 문제 삼고 있는 통계가 바로 이거더라고요. 소주성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기 때문에 일자리 자체가 감소하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누가 제일 피해를 받느냐? 제 생각에는 청년들이에요. 왜냐하면 청년들이 취업해가지고 돈도 돈이지만 일을 배우고 나름대로 자아실현을 해야 되는데 기업들이나 특히 자영업자들이 사람을 갖다 뽑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기존에 있던 사람들은 그 유지하면서 오히려 월급이 뭐 10%도 오르고 이렇게 많이 올랐지만은 청년들은 올라가지 않았죠. 통계법을 갖다가 보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조금 전에 이제 전재수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통계법 2조에 통계라고 하는 것은 각종 의사 결정을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공공 자원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통계 작성이나 공포 과정에 있어서 영향력 행사하면 안 되도록 되어 있고요.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영향력을 행사한 통계 종사자한테 영향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소주성도 그렇고 강남 아파트값, 우리나라 서울 아파트값도 그렇고 제대로 된 통계를 갖다가 하지 않고 어떻게 제대로 된 정책을 갖다가 할 수 있겠으며 정책이라고 하는 건 틀릴 수가 있잖아요. 하지만 틀렸을 때에는 그 통계나 여러 가지 지표를 통해 가지고 수정을 해야 되는데 틀린 걸 알면서도 수정을 갖다 안 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 여기에 대해서는 어쨌든지 간에 이제 책임을 그 누군가는 부담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은 이제 의혹 단계다라는 말씀 거듭드리겠고 소득주도 성장 관련해서 이제 정육진 변호사님의 의견도 주셨는데 또 일각에서는 이제 저소득층 근로자들의 처우 개선에는 많은 긍정적인 효과를 하는 것은 사실이다라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다는 말씀 같이 함께 공의 드리겠습니다. 자, 윤건영 의원은 국정농단이라는 원희룡 장관의 비판에 대해서 수준이 한심하다라고 되받아쳤습니다. 최소한 팩트도 없이 국정농단이라니 수준 참 형편없다. 현직 장관이 정치 보복 돌격대를 자처한 것 같다. 전문가들 포함해 보는 눈 많은 것이 통계인데 대체 무슨 수로 그 많은 눈을 속이고 조작할 수 있다는 말이냐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이 의혹에 대해서 그러자 국민의힘에서는 다시 비판을 했습니다. 중대 범죄다라는 게 여당의 비판입니다. 박정아 수석 대변인, 판타지 소설과도 같은 경제 정책 밀어붙이려 국가 통계조차 왜곡, 나라를 좀먹는 중대한 범죄 행위. 김기현 의원, 북한 같은 독재 국가에서나 있을 법하니. 유경준 의원, 감사원이 들여다보고 있는 2018년 조작 의혹은 빙산의 일각이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자, 여야는 이견이 상당합니다. 들어보시죠. 무능과 부패를 통계 조작으로 덮으려 한 것입니다. 단순한 숫자 조작이 아닙니다. 시장을 왜곡시키고 국가 정책을 왜곡된 방향으로 끌고 가서 결국에는 국가
전체를 망가뜨리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관련자들은 성실히 조사에 임하고 국민 앞에 속고 대제해야 할 것입니다. 윤석열 정권 들어서 전 정부의 정책이나 모든 사안에 대해서 감사와 수사를 진행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대로 엿보인다라고 하는 것이 전반적으로 민주당의 시각을 바라보는 거고요. 자, 일단은 뭐 새로운 논란의 시작이니까 일단 이 정도로 듣겠습니다. 그리고 추후에도 뜨겁게 논란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감사원이 어떤 근거로 조작이 있었던 건 아니냐라는 의혹을 갖게 된 것인지, 그리고 이에 대한 당시 정부의 구체적인 반박과 해명은 또 어떤 것인지도 차차 나오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충실하게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였고요. 이번엔 저희들이 준비한 두 번째 이야기, 주제 공개합니다. 자해를 시도했던 김만배 씨, 엿새째 중환자실에 있다고 하는데 의혹은 산더미 같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엿새째 치료를 받고 있는 김만배 씨, 이 재판과 수사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고 합니다. 김만배 측 변호인, 가슴 찌른 것에 따른 폐 손상이 심각, 퇴원 일정, 재판 추가 연기 신청 여부 예상 불가능하다. 현재 중환자실에서 집중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재판이 한 차례 연기돼 오는 23일 예정인데 치료 경과에 따라서 추가 연기 가능성이 있다라고 합니다. 김수경 교수님, 이게 뭐 구체적인 우리가 뭐 자해 방법이나 자해 부위에 대해서는 방송에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뭐 모방 행위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구체적인 방법은 저희 돌직구 쇼에서만큼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선정적인 내용은. 자, 그런데 상태가 꽤 좋지 않아요? 지금 중환자실에 있습니까, 엿새째? 그렇죠. 이 당초에 어떤 자신의 신체를 이제 해를 가했던 게 그렇게 큰 상처는 아닌 걸로 알려졌었긴 했거든요. 왜냐하면 생명에 지장이 없다고 했고 그 일 이후로도 한참 동안 운전을 했다고 했기 때문에 크게 다친 건 아닌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한 것보다는 좀 상처가 깊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반 병실이 아니라 중환자실에 있다고 해요. 사실 저는 뭐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중환자실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외부인과의 접촉이 절대적으로 제한돼서 그런 이유로 혹시 중환자실에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봤는데 뭐 진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김만배 씨 상태가 좋지 않아서 재판도 계속 연기되고 있는데 지금 뭐 피고인들끼리 서로 대지를 하고 그 법정에서 서로 묻고 답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김만배 씨 없이 재판이 진행되기 좀 어려운 상황일 거예요. 그래서 재판이 이제 늦어지고 있는데 김만배 씨가 왜 그렇게까지 이렇게 입을 닫고 말하지 않고 뭐 남욱 유동규 씨의 진술과는 전혀 배치되는 주장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저도 좀 많이 생각을 해봤거든요. 자기가 이제 입을 여는 순간 이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연루되어 있고 많은 사람들이 다치기 때문에 어쩌면 이제 입을 닫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지만 한편으로는 입을 열므로써 오히려 자기의 죄를 좀 경감받으려는 시도를 하는 게 오히려 더 이득일 텐데 왜 말을 안 할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물론 여기는 제 추측입니다만 이제 김만배 씨를 둘러싸고 어떻게 보면 지금 쌍방울하고도 이 사건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사실 쌍방울이라는 게 왜 여기서 등장하는지, 왜 쌍방울 네가 여기서 나와, 약간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쌍방울이 여기서 왜 나와? 대장동 사건과 쌍방울은 전혀 별개의 사건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연결고리가 지금 김만배 씨로 보이고 사실상 김만배 씨의 돈이 쌍방울 쪽으로 많이 들어가서 세탁이 된 게 아닌가 하는 정황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때 만약에 김만배 씨가 입을 열게 되면은 쌍방울에 관계된 모든 그 인사들의 죄까지도 나올 수 있고, 아시겠지만 이게 쌍방울의 그 문이 뚫리는 순간 쌍방울 쪽에 여러 가지 의혹이 있잖아요. 변호사비 대납도 있을 뿐더러 지금 뭐 그 돈이 어떻게 뭐 북한 문제까지도 지금 연결되어 있잖아요. 물론 지금 그게 다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는 건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아마 김만배 씨는 이재명 대표도 이재명 대표지만 이 쌍방울과의 연결고리가 터지는 순간 생명의 위협을 받을 만큼의 어떤 위중한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어쩌면 지금 입을 닫고 이렇게 자해하는 일까지 벌어진 게 아닌가라는 추측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김수경 교수님 의혹 제기입니다. 의견입니다. 쌍방울과의 어떤 연관성. 이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는 내복 한 벌 사입은 이전밖에 없다라고 강하게 부인한 바도 과거 있습니다. 김만배 씨의 금고지기가 체포됐고 영장을 신청했는데 검찰이 이 금고지기에게 은닉 재산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화천대유의 공동대표 이한성 씨, 그리고 쌍방울그룹의 전 부회장 조폭 출신 최우향 씨, 김만배 대장동 개발 수익 260억 플러스 알파 은닉 혐의,
지난 16일 구속. 어제 은닉재산 규모 행방을 집중 조사했다고 합니다. 최후양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고 해요. 범죄 수익 아니고 구체적 액수도 다르다라고 반박했다라고 하는데 30억, 30억, 20억 이렇게 건넸나요? 30억, 30억 건넸나요? 그래서 최소 80억 이상을 김만배 씨가 최후양에게 직접 주거나 최후양을 통해서 회사에 뭐 투자금 형식으로 건넸다 등으로 검찰은 지금 보고 있는데 그거를 지금 부인하고 있는 것 같아요. 현재 800억 상당 동결 상태. 혐의 유죄 인정 시 범죄 수익 전액 몰수 추징. 오, 그래요? 전액? 한 법조인은 검찰 은닉재산 추적으로 압박 수위를 높여 김만배의 입을 열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고 보니 이런 최측근이 체포되고 나서 김만배가 자해행위를 했어요.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일단은 법률적인 질문. 첫 번째, 동결해놨잖아요. 800억. 그리고 그 260억이라고 검찰이 찾고 있는 그 금액은 800억 이외의 돈이에요. 합치면 1060억. 네. 이거 유죄면 다 몰수예요? 그렇죠. 몰수이거나 추징되거나. 그러면 몰수 내지 추징되면 어디로 들어가는 겁니까? 국고로 들어가는 겁니까? 그렇죠. 국고 환수가 되는 거죠. 어허. 뭐 좋은 일이죠. 그렇게 되면.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제 그 뭐 조직 생활을 했다라고 하는 뭐 최모 부회장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한성 대표, 화천대유 대표였었죠. 지금은 화천대유 대표가 다른 변호사로 바뀌었는데 이분들이 어떻게 이야기할 거냐. 범죄 수익인지는 모르겠다. 그게. 네. 그런데 범죄 수익 은닉 규제법에 따르면 은닉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은닉은 아니다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이게 은닉할 거였으면 만약에 이제 뭐 현금이나 이제 그런 식으로 했으면 모르겠는데 수표 아니냐, 수표 다 추적이 될 수 있는데 무슨 은닉이냐. 그 다음에 또 심지어 뭐 땅까지 샀다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왜 그렇게 했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이게 화천대유의 계좌가 동결될 수 있으니까 화천대유가 주식회사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운영자금으로 한 260억 정도는 필요했다 이렇게 주장을 갖다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뭐 그거는 뭐 수표로 뺐다라고 해가지고 은닉이 아니다라고 볼 수는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법원에서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제 생각에는요. 김만배 씨는 사망하면 안 돼요. 그 뭐 공익을 위해서가 아니고 본인을 위해서. 만약에 제 생각에는 화천대유나 아니면은 특히 이제 그 천화동인 1호가 화천대유로 되어 있지 않고 김만배 씨가 개인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1,208억을 배당을 실질적으로 받았다라고 하면 그러면은 이제 김만배 씨는 정말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게 그렇게 되면은 형사적으로는 모든 게 다 끝나버리거든요. 공소권 없음이 돼가지고 공소 기각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그 1,208억이라고 하는 돈은 김만배 씨한테 귀속이 되는 거고 상속이 될 수가 있는데 지금 그 돈은 누구한테 가 있느냐? 화천대유에 가 있는 거라고요. 아무리 화천대유가 100% 김만배 씨 소유라고 하더라도 김만배는 김만배고 화천대유는 화천대유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뭐 기사 같은 걸 보니까 화천대유에서 김만배 씨가 뭐 몇백억 그렇게 배당을 갖다가 받은 것도 있는 것 같긴 하던데 지금 상황에서 보면은 김만배 씨는 오히려 화천대유나 뭐 천화동인 1호로부터 그 돈을 빌린 채무가 더 많아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뭐 김만배 씨가 사망하게 되면은 그 뭐 남은 사람들은 굉장히 그 어려워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모든 부분들이 굉장히 그 머릿속이 복잡해지고 그러니까 그와 같은 지난번과 같은 그런 시도를 갖다가 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김만배 씨가 정확하게 잘 생각하셔가지고 어쨌든 진실을 밝히는 쪽으로 협조를 하는 것이 가장 그 최선의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토바이 헬멧남 있잖아요. 최우양 전 쌍방울 부회장. 네네. 이분은 지금 범죄 수익이 아니다라고 기사에서 보도되고 있잖아요. 네. 항변을 한 걸로 지금 보도되고 있는데 범죄 수익이 아니면 이 김만배 800억은 몰수될지언정 자기에게 준 그 돈은 몰수되지 않기 때문에 범죄 수익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죠. 저기 260억하고 80억은 다른 돈이에요. 그러니까 260억은 그 화천대유의 운영 자금을 위해서 수표로 빼놓은 거고 별도로 그다음에 이제 김만배 씨가 돈을 천화동인으로부터 그 돈을 갖다가 빌려요. 473억을. 그 빌린 돈 473억에서 개인적으로 그 최 부회장한테 80억을 준 거기 때문에
만약에 극단적인 선택이 됐었으면 일단은 제일 좋은 사람은 최우양 씨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 그 채권자가 어떻게 보면은 사라진 모습이 될 수 있으니까, 물론 상속이 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런 측면이 있어서 이 돈 관계가 민주당에서도 그다음에 다 이야기했던 것이 결국은 돈이 모든 것을 말해준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 확실하게 밝혀주는 것이, 그 확인하는 것이 검찰과 법원의 책무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 그렇군요. 260억 화천대유 돈, 네. 그 돈 말고 별도의 80억. 네. 그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제가요? 아니 저는 그걸 거기하고는 쌍방울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투자한 건 없고 거기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이자 준 것까지 거의 뭐 한 30억 가까이 틀렸어요. 그 돈 20억 빌려서 그대로 다 간 거예요. 오토바이맨의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민주당 내에서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당 대표 내려놔라라는 목소리가 또 나왔다고 합니다. 서른 의원입니다. 이재명 대표, 측근들 다 구속돼 있고 김만배 자유로 힘들 거다. 명명백백 결백하다면 지금이라도 당대표 내려놔야 한다. 그게 최선이다라고 서른 의원이 주장을 했습니다. 전재수 의원님, 서른 의원이 주로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뭐 내려와라, 아니면 뭐 공천권 내려놔라, 뭐 이렇게 몇 분 계세요. 비이재명계 의원들 중에 중요한 이 중진 의원들 몇몇 계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결백하다면 내려놔라. 글쎄 이제 당에서 서른 의원께서 뭐 일관되게 민주당의 대선 후보 경선 때부터 이제 저런 말씀을 쭉 해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특별하게 이렇게 뭐 들리지는 않고요. 당내 뭐 그런 의견이 좀 있긴 한데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뭔가 이게 드러난 것이 없고, 더더구나 1년 6개월 가까이 하는데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뭐 정황, 뭐 여러 가지 보도들, 뭐 여러 가지 뭐 진술들, 언급들은 있긴 하지만 정확하게 이제 드러난 것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제 당 대표를 내려놔라라고 하는 것은 당내 뭐 의견이 있긴 합니다만 소수 의견으로 지금 존재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금 더 지켜보고 뭐 이재명 대표가 판단해야 될 일이 있다면 판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금 더 지켜보는 것이 맞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런가 하면 검찰에 따르면 정진상 실장은 뇌물을 받았다라는 혐의를 검찰은 보고 있는데, 뇌물이라면 이 대가가 있어야 할 겁니다. 검찰이 보고 있는 뇌물에 대한 대가, 정진상 실장 등등이 대장동 일당에게 제공했다는 이 대가가 무엇인지 함께 보시죠. 검찰에 따르면 정진상 실장의 공소장에 이 5가지의 특혜가 있다라고 기재돼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동아일보 보도 내용인데요. 1. 첫 번째, 5개 블록 아파트 분양 사업 몰아주기. 2. 두 번째, 수익 극대화를 위해서 용적률을 올려줘서 높게 칠 수 있게. 3. 세 번째, 공모지침서 작성 공고 등의 요구를 반영해 준 거. 4. 네 번째, 편파 심사를 통해 화천대유 민간 사업자를 선정한 것. 5번째, 5. 수천억 원대 수익 예상에도 성남 도계공이 1,822억만 배당받고 나머지 몰아주기 배당을 한 것. 이것을 5가지 특혜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도시개발 전문가 김연아 의원님, 이거 428억 받고 이렇게 딱 줘서 화천대유 대박 나면 수지타산이 맞는 딜입니까? 검찰의 주장인데. 근데 저는 이 개발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당초에 아까 성남시가 원래 공영 개발을 하려고 했었어요. 그랬다가 이제 민간에서 계속 이거를 찔렀죠. 근데 이재명 시장 입장에서는 이거를 어차피 하기는 해야 되는데 본인이 공원을 조성하는 거에 대한 공약을 이 개발 사업을 하면서 달성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아이디어를 첫 번째 얻었죠. 저는 뭐 그것까지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게 여러 가지 뭐 기부 체납이나 공공기여라는 명목으로 시도지사는 개발 계획을 허가를 해주면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작은 그렇게 미미했는데 점점 커집니다. 끝은 뭐 창대했어요? 아주 끝은 지금 창대해 주는 게 아니라 아주 부패로 썩어서 무너지고 있는 거죠. 보면 처음에는 공원만이 문제였는데
공헌을 해주자니까 이 남욱일당 측 입장에서 보면 공헌해주고 보면 남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밀가루 반죽할 때 물하고 밀가루하고 처음에는 조금 넣기 시작하는데 너무 지르면 밀가루 더 넣고 또 너무 되면 물 더 좀 넣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되죠? 나중에 밀가루가 한 덩어리가 됩니다. 저는 이 사건은 그렇게 됐다고 봐요. 그래서 이쪽에서 요구를 합니다. 아, 우리 용적률 올려줘. 용적률도 올려주니까 또 뭐 다른 조건을 걸죠. 그럼 이제 개발 이익을 얼마를 받아. 아, 그거 하려니까 또 안 돼. 이거에서 그러면 뭐 우리 분양을 좀 우리한테 몰아줘. 점점 하다가 됐는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재명 대표가 정진상 실장이 책임을 졌지만 이걸 해주면서 우리가 이걸 도대체 왜 해줘야 되지? 우리도 뭐가 남는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당초 우리는 공헌만 필요했는데 보니까 너무나 돈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 그래서 생각한 게 뭐냐? 어차피 선거할 때 돈이 필요하니 우리가 돈을 받기로 약속을 하자. 그리고 이건 지금 돈이 아직 오간 거라고, 확실히 오간 거라는 것은 드러난 게 없습니다. 문제는 어쨌든 약정을 했다는 것이고 그 약정을 우리가 문제 삼기 위해서는 여기서 막대한 이익이 나도록 계획하고 설계하는데 공공부문, 시장과 정진상 실장이 관여했다라는 것이 저는 죄를 묻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꾸만 민주당에서는 뭐 확실한 게 드러난 게 없다고 하는데요. 시도지사가 계획이나 인허가 과정에서 재량 행위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막대한 이익을 주도록 해주는 것, 이거 굉장한 범죄입니다. 저는 그것만으로도 이미 책임질 게 있다고 생각하고 일부 민주당에서는 그것을 아는 중견 정치인들이 이제라도 이재명 대표가 대표직을 물러나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제안을 하고 있는 거죠. 김연아 의원님 의견 들어봤습니다. 여야 간의 의견 전해드리고 있고요. 자, 지금까지 뭐 대장동 의혹과는 별개의 새로운 의혹이 불거졌는데 이재명 대표가 잘 아시다시피 대선 패배 이후에 제일 처음 한 행동은 물론 뭐 전재수 의원께서 비판하신 주식 투자도 있지만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 출마한 것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보궐선거가 다른 데도 몇 군데 있었는데 다른 보궐선거 의원과는 다르게 이재명 대표에게 민주당이 보조금을 2배 지급했다. 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근데 이 보조금이라는 것이 당의 재량에 운영권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 점은 생각하면서 또 이 기사를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조선일보 보도. 민주당이 지난 6월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이재명 계양을 후보였죠. 뭐 계양을 보궐선거 후보긴 해도 그 직전 패배한 대선 후보였긴 합니다. 5월 13일에 보조금 5천만 원 지급, 30일에 5천만 원을 추가 지급했다. 총 1억을 지급했는데 당시 다른 민주당 후보 6명은 5천만 원만 지급을 했다라는 겁니다. 당 보조금이죠. 야당의 한 초선 의원은 다른 후보들도 빠듯한 선거 비용 때문에 고전했을 텐데 형평성 어긋난다. 민주당은 선거 중요동 등을 판단했다. 선거 끝나고 1억 모두 갚았다. 하는데 원래 보조금은 갚는 겁니다. 그래서 갚고 안 갚고는 중요한 게 아니라 당 차원에서 이재명 후보의 계양을 선거에 그만큼 매우 중요하게 전략적으로 생각했다. 내지는 굉장히 사활을 걸었다. 뭐 이런 판단, 당 일각에서는 특혜 논란이 불거질 수도 있는 대목으로도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일단 김수현 교수님, 같이 선거 나갔던 보궐선거에 예를 들어서 뭐 제주의 누구 뭐 다른 분들은 좀 서운하겠어요. 나도 당대표급은 아니더라도 대선 후보는 아니지만 뭐 한 5천 받고 한 1,000만 원만 더 줬어도 선거차 한 4대는 더 굴렸을 텐데 뭐 그런 아쉬움도 있을 것 같고 다른 후보들은 그렇죠. 보궐선거에서 그리고 민주당이 성적이 별로 좋지 않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재명 대표가 어쨌든 대선에서 민주당의 자원을 뭐 총동원해서 다 썼잖아요. 그런데도 이제 박빙이긴 하지만 졌죠. 그리고 사실 계양에 출마를 할 때도 이게 옳으니 그르니 정당하지 않다 많은 비판이 있었지만 굳이 거길 나갔고 사실 거기가 송영길 의원의 표밭이기 때문에 가만히만 있어도 뭐 당선되는 거는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라는 예측이 있었지만 의외로 거기서 윤형선 국민의힘 의원이 굉장히 그 후보가 선전을 하면서
박빙까지 막 갔었어요. 여론조사 결과가 굉장히 근소한 차이로 이재명 당시 후보가 이기는 걸로 나오다 보니까 아마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마음이 급했겠죠. 전략적인 곳이고 여기서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떨어질 경우에는 민주당이 미칠 그 악영향이 크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른 후보의 2배나 되는 1억이나 되는 돈을 지원해 준 것이죠. 뭐 사실 그건 당이 알아서 전략적으로 결정하는 문제라서 이게 뭐 법에 위반되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후보 그리고 지금의 대표가 민주당에게 신세를 너무 많이 지고 있다. 대선으로도 이미 한 번 그렇게 많은 신세를 졌고 보궐선거에서도 사실 본인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다 죽었다라는 평가가 있을 정도로 보궐선거에서도 민주당이 많이 졌고 제주는 됐죠. 그렇죠. 이제 뭐 민주당도 됐는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민주당이 별로 잘 되지 못했다라는 게 일반적인 평가였거든요. 총스코어에서 졌다. 그래서 그때 이제 대선에서 박빙했기 때문에 이번에 보궐선거에서는 이길 수 있겠지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민주당이 또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졌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지금 민주당에 너무 많은 신세를 지고 있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제 약간의 현타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까지 우리가 이재명 대표, 이재명 후보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자원을 몰아줘야만 하는가. 지금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연루되어 있을지도 모르는 이 대장동 의혹에 관련해서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앞에 나서서 싸워주고 하고 있는데 과연 이재명 대표가 그것에 보답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같이 범죄에 연루돼서 민주당을 같이 나락으로 가져갈 것인가가 굉장히 주목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김수영 교수님 의견 들어봤습니다. 전재수 의원님, 전재수 의원님이야 워낙 부산 지역에서 세셔서 뭐 이 당 보조금에 전혀 개의치 않으실 것 같지만 그때 당시 같은 보궐선거에 뛰었던 강원 원주의 후보 같은 경우는 강원도 원주 갑이 원래 민주당 지역이었어요. 갖고 있었다가 워낙 뭐 친하신 이광재 의원이 도지사 선거 나가면서 민주당의 후보가 재보궐선거에 뛰어들었는데 그 원주 지역을 뺏겼어요, 국민의힘에게.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 뼈아픈 선거 패배인 거죠. 원주 지역을 뺏겼으니까. 그리고 그걸 뺏어간 사람이 돌직구 박정아인데 그 후보 같은 경우는 아니 어차피 이재명 후보는 대선 후보고 거기한테 5천원 더 줄게 아니라 나한테 9천원을 줘야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가 선거를 하게 되면 전국에 있는 모든 후보들이 당 총무국을 엄청나게 괴롭힙니다. 나한테 당에 자원을 조금 더 투자를 해달라. 거기에는 이제 당직자 지원도 있고 그다음에 자금 지원도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중요한 것은 당에서 지원하는 자금은 그냥 주는 돈이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선거가 끝나고 선거 15% 이상 득표를 했을 경우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전을 받아가지고 되갚아줘야 될 돈입니다. 요 분명히 하나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너도 나도 나는 특별한 후보니까 나한테 더 많은 돈을 지원해 주십사 해가지고 어필을 엄청 합니다. 근데 전국의 모든 후보들이 더 많은 지원을 받기 위해서 당이 어필을 하는데 당은 재원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당이 전략적으로 판단합니다. 아, 여기는 반드시 당선시켜야 된다. 아니면 여기는 너무나 어려운 지역이라 출마해 주는 것 자체로 고맙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당이 스스로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하는 겁니다. 당시 이재명 후보의 개항을은 그러면 어떤 케이스에 해당했습니까? 반드시 당선시켜야 될 지역으로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현재로서는 많죠. 왜냐하면 그쪽 선거 결과가 다른 지역의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당으로서는 상당히 좀 당의 자원을 좀 집중적으로 좀 배분을 해야 될 그런 선거구로 판단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그렇지 않다면 그냥 n분의 1이라면 뭐 똑같이 그냥 5천만 원씩 이렇게 지원을 했겠지만 다른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전략 지역으로 판단했을 가능성이 훨씬 많죠. 그렇기 때문에 당에서 지원한 것으로 보여지고 이걸 가지고 무슨 형평성에 무슨 또 특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게 매번 어느 당이나 할 거 없이 매번 이게 당이 이렇게 판단을 하고 또 선거가 끝나면 그냥 준 돈이 아닙니다. 다 갚아야 될 돈이기 때문에 이것이 무슨 뭐 특정인에 대한 특혜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당의 어떤 정무적 판단, 정치적 판단으로 보는 것이 통상적인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전략적인 어떤 재원 분배다, 정상적인. 자, 전재수 의원님의 반박도 들어봤습니다. 부산 그 선거하실 때는 혹시 뭐 다른 후보보다 더 이렇게 이재명 대표처럼 특별 경력금 받은 적 있습니까? 전재수 선거할 때? 부산은 이제 떨어질 가능성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당이 이제 전략 지역으로 해가지고 당의 자원을 많이 투자는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해봤자 이제 떨어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전국 평균 통상적으로 지원되는 예를 들면 이제 후보 등록비가 1,000만 원인가 그렇거든요. 그것만 딱 통장에 입금이 되고 야박하네요. 왜냐하면은 이재명 대표는 막 1억씩 이렇게 주는데. 아니 그거 이제 보궐선거 6군데 중에 다른 지역에 영향을 미치니까 당이 이제 그렇게 판단을 하는 건 저는 그 당이 뭐 그렇게 판단할 수 있다 봅니다. 근데 전체 253개 전 지역에서 전국에서 다 선거를 할 때는 아무래도 부산은 떨어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당의 지원을 자원을 많이 하기는 사실은 이제 쉽지는 않죠. 그렇군요. 뭐 아쉽지만 어쩌겠습니까? 어쩌겠냐? 당이 볼 때는 이게 뭐 투자 대비 성과가 좀 미미하기 때문에 자원을 많이 이렇게 배치하기는 쉽지 않죠. 네. 의견 들어봤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뜨거운 소식 3가지 엄선했습니다. 첫 번째 소식부터 함께 보시죠. 헤어스타일 보니까 북한의 김정은인데요. 미국이 북한 김정은에 대해서 미스터 킴이라는 호칭을 쓰면서 대화에 복귀하라 라고 압박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다음 날 바로 북한이 미사일을 또 쐈습니다. 북한이 고체 연료 사용한 고출력 로켓 엔진 시험에 성공했다. 존 커비 백악관 NSC 전략소통조정관이 미스 킴 전제 조건 없이 자리에 앉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전임 대통령 정부 때는 체어맨 킴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통상 민주주의 국가의 대통령이나 정상한테는 뭐 프레지던트라는 호칭을 씁니다. 대통령. 예를 들어 프레지던트 윤, 프레지던트 문, 프레지던트 노, 프레지던트 킴. 이게 정식적인 호칭인데 북한은 민주주의 국가도 아니고 정상적인 뭐 국가로 인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체어맨 킴이라는 호칭을 나름 고심해서 트럼프 정부 때는 썼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이제 미스터 김이에요. 김씨. 김씨잖아요, 김씨. 그렇죠. 뭐 미스터 김은 어디에나 있죠. 우리나라에도 미스터 김 참 많죠. 그 중에 하나 그냥 김씨라고 부른 건데 사실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정상 국가로 인정받으려고 굉장히 애를 쓰거든요. 이렇게 핵 도발을 계속하면서 악당 국가를 자처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상 국가로 인정받으려고 부단히 노력을 해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전 그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체어맨 킴이라고 해서 국무위원장의 직함을 붙여가지고 이제 이름을 불러줬었는데 지금 미스터 킴이라고 부른다는 거는 정상 국가로 보지 않겠다라는 어떤 미국의 입장을 대변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지금 뭐 핵도발로 악당 국가를 자처하고 이런 입장에서 뭔가 북한을 대등한 협상의 파트너, 대화의 파트너로 대접해주고 존중해주기 어렵다는 의미겠죠. 그런 뜻에서 아마도 미스터 킴, 우리나라의 수많은 미스터 킴의 하나와 마찬가지로 그냥 약간 낮춰 부르는 그런 김군 뭐 이런 건가요? 김군. 의도적으로 낮춰 부름으로써 북한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극하고 도발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북한이 군 정찰 위성 시험을 진행했다라고 주장하며 북한이 쏘아올린 정찰 위성에 서울과 인천이 찍혔지롱 이라면서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조선중앙통신 어제 발생한 MRBM의 군 정찰 위성 개발을 위한 최종 단계의 중요 시험이었다. 위성 촬영 및 자료 전송 능력 평가 목적으로 정찰 위성 1호기 준비를 끝낼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거 미사일 아닌데 이거예요. 위성인데 이겁니다. 그러면서 증거 사진이라며 서울과 인천의 위성 사진을 찍었다라며 공개를 했습니다. 인천, 서울. 근데 말이죠. 김연아 의원님, 잘 아시겠지만 북한이 워낙 사진 조작을 잘합니다. 잘하고 이 위성 사진도 이제 뭐 구글만 돌리면 다 있는 거라 실제 북한이 위성에서 이걸 찍었는지 아닌지 검증할 길이 없고요. 그리고 지금 저 위성이라고 얘기하는 북한의 주장도 옛날에 진모 의원이 북한이 언제 미사일 쐈냐 인공위성 쐈지라고 해서 한번 논란이 됐긴 했습니다만 미사일 아니다 도발 아니다라는 주장용 아니겠습니까? 네, 저는 예전부터 북한은 믿을 수가 없었고요. 지금에 와서 달라진 것도 없고 민주당식 표현에 의하면 아직 아무것도 저게 진짜 북한이 찍은 위성 사진이라는 증거가 없지 않습니까? 믿을 수는 없다고 보여지는데 제가 좀 우려하는 것은 지금
북한이 한국을 사실은 들러리 세워서 계속 미국과의 직접 대화를 시도했던 것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사실은 발판을 내줬다가 뒤통수를 맞은 건데 문제는 지금 바이든 정부 들어와서 사실은 그동안은 어느 정도 국가 대접을 해주던 것 자체도 이제 격화되면서 굉장히 존재 자체가 가벼워지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게 과연 한국, 그다음에 북한, 미국, 전체 아시아 전체의 어떤 그런 외교적 성과에 있어서 이게 바람직한 것인지를 우리는 좀 유념해야 되는 것이지 이게 뭐 단순히 지금 위성을 갖고 우리를 뭐 도찰했다 뭐 이런 정도를 갖고 저희가 신경 쓸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핫싸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두 번째 뜨거운 소식 함께 볼 텐데요. 정말 오늘 굉장히 뜨거운 뉴스가 돼버렸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주인공은 바로 박지원 전 원장입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민주당에 복당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정청래 최고위원은 박지원 전 원장이 민주당에 복당 안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복당에 제동이 걸렸고요. 오늘 재논의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정청래 반대, 박지원 복당 제동. 오늘 재논의. 지난 16일 민주당 최고위 복당 심사 정청래 의원. 박 전 원장의 복당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분열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라는 시의 한 구절, 노랫말의 한 구절을 인용하면서 복당에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최고위 복당 심사에서 당시 박지원 복당 결론은 보류 16일에 최고위원 간 견해 차이로 더 논의하기로 했다. 그리고 오늘 다시 재논의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정청래 의원 표현이 흥미롭습니다. 박 전 원장의 복당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분열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라고 반대를 공공연하게 한 겁니다. 그러자 박지원 전 원장이 정청래 최고위원의 반대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라디오에서 한 발언인데요. 들어보시죠. 저도 정청래 의원한테 전화했어요. 문재인 대통령하고 네. 뭐 대표도 경선에서 싸우고 네. 또 안철수 신당으로 나와서 네. 문모닝 많이 했잖아요. 네. 그때 굉장히 섭섭하고 자기가 나를 비난했다. 그런데 이제 대통령 당선돼 가지고 네네. 제가 청와대 가서 두 번 만났어요. 네. 제가 사과했죠. 아, 그러셨어요? 네, 그랬더니 그 문재인 대통령이 본래 액션이 크지 않은 분이에요. 네네. 덥석 제 두 손을 잡더니 요즘 TV에서 얼마나 많은 그렇죠. 정책적 지원을 해주는데 감사합니다. 저 그렇게 좁은 사람 아닙니다. 앞으로도 도와주세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다가 나를 국정원장 시켰잖아요. 네네. 그럼 끝난 거 아니야? 박지원 전 원장의 항변은 나 문재인 정부 때 국정원장이다. 그럼 끝난 거 아니요? 라고 항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박지원 전 원장이 과거 발언 중에 내가 하도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판하니까 내 입을, 박지원의 입을 막으려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국정원장 시켰다라는 다른 과거 발언도 있긴 합니다. 어쨌든 최고위원 중에 정청래 의원이 반대를 하고 있다. 그러자 다시 정청래 최고위원이 SNS에 이렇게 올렸습니다. 길게. 왜 복당에 반대하느냐라고 불평을 털어놓고 전화를 끊었지 사과를 한 기억도, 사과를 받은 기억도 없다. 박지원 전 원장이 호통쳤다는 거예요. 타격을 입힌 인물이다라고 하며 대선 때 아침마다 문모닝을 외치며 민주당을 공격했던 인물이다. 또 그러지 말라는 법이라도 있냐. 한번 탈당한 사람은 또 탈당할 수 있다라고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전재수 의원님. 네. 정청래 최고위원은 왜 이렇게 반대하는 거고 박지원 전 원장 오늘 복당 재논의 된다고 하는데 복당 됩니까? 아니면 안 됩니까? 이거를 뭐 재논의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싶습니다. 예.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박지원 전 국정원장께서 요즘 방송 활동을 열심히 하고 네. 계시고 굉장히 많이 하시잖아요. 연세도 80살이 이제 넘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박지원 원장 입장에서는 그냥 지금 하시는 방송 활동 그냥 열심히 하시는 것으로서 만족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있고. 복당 반대. 예, 반면에 굳이 복당을 하시려고 신청서를 냈는데 이걸 논의를 최고위원회에서 논의를 2번씩이나 할 정도로 논의할 필요가 있는지 그냥 복당을 굳이 하시겠다고 그러면 그것을 최고위원회에서 굳이 그 2번씩이나 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냥 복당을 허용을 하면 되는 것이죠. 최고위도 이렇게 반대하면 안 된다.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대통령 선거 때 이전에 탈당을 하셨던 분들을 전부 일괄적으로 심사를 해가지고 복당을 했던 전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굳이 심사를 시작을 했다면 두 차례나 걸쳐서 복당까지 뭐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논란을 할 필요가 있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저도 좀 그걸 의아하게 봤거든요. 박지원 전 원장 원래 민주당 쭉 했던 분이고 DJ 정부 핵심인데 복당을 굳이 이렇게 반대하면서 최고위원을 두 차례나 반대할 필요가 있을까? 왜 그럴까? 문모닝한 건 뭐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국정원장 시켰으면 그걸로 평가 끝난 거 아닌가 이런 의문인데 정치권 일각에서 혹시 최근에 박지원 전 원장이 문재인 정권 때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서 자료를 은폐시킨 것 아니냐라는 의혹과 관련된 검찰 수사에 대해서 박지원 전 원장이 이렇게 태세를 전환한 것에 대한 불만이 아니냐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과거에 제가 조사받던 검찰하고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굉장히 친절하고 아주 선진화돼가지고 우리 검찰의 발전 사항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수사 과정에서 중대한 사항을 안 게 저는 삭제가 원천적으로 국정원에는 존재하지 못한다. 오늘 검사님이 수사를 하면서 보니까 그 삭제가 되더라고요. 통합 시스템인가 뭐. 삭제 지시는 없으셨는데 삭제가 저는 없었습니다. 삭제는 그런데 오늘 있었다. 삭제라는 용어가 우리 국정원에는 존재하지 못한다.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오늘 들어보니까 삭제가 가능하더라고요. 나는 삭제 지시 안 했고 삭제 안 되는 줄 알고 이렇게 주장했는데 오늘 보니까 삭제가 되네. 서운이 한 건가벼. 가로 열고 가로 닫고 뭐 이런 해석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서훈 전 실장은 그런 지시한 적 없다라고 반박하고 있는데 혹시 이런 발언 전환, 태세 전환 때문에 민주당 지도부가 제동을 걸고 있는 거 아니야라는 일각의 관측에 대해서 정혁진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박지원 전 원장님 말씀 제가 이해를 못 하겠고요. 왜냐하면 어떻게 이해가 되냐면 삭제가 가능한지도 몰랐는데 어떻게 내가 삭제를 지시했겠느냐라는 취지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나는 삭제 지시 안 했고 직권남용 안 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직권남용이 일반 직권남용이 아니고요. 국가정보원법에 직권남용이 특별하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박지원 원장이 만약에 지시를 했다라고 하면은 국정원법상의 직권남용이 돼가지고 더 엄중한 처벌을 갖다가 받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처벌을 내가 받지 못하겠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박지원 원장님은 정치 9단까지는 못 돼도 한 8단은 되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정치 8단이 됐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가장 정보가 많은 국회의원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예측을 갖다 잘하고 그런 분이 본인이 국정원장으로 있을 때 이러이러한 자료가 삭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걸 몰랐다. 그다음에 설령 몰랐다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면 저 같으면 야, 저 옛날에 그러면 이게 삭제가 되냐 안 되냐? 그거를 갖다가 확인하고 뭐 이야기를 하든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검찰청 가가지고 수사를 받고 나서야 그때 알았다. 저는 그 말씀 도저히 이해는 못 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청래 그 의원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박지원이 누구냐 분열의 씨앗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저는 씨앗이 뭘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씨앗은 자라요. 자라서 결국은 뭘 하냐면은 열매를 갖다가 맺어요. 그런데 분열의 씨앗이라고 그랬으니까 분열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인자가 박지원이다. 이렇게 정청래 의원은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정청래 의원은 지역구가 서울이잖아요. 박지원 그 전 원장이 만약에 이제 입당을 하고 그렇게 되면은 박지원은 어떻게 되느냐? 호남의 아이콘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재명 대표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과 그 비교해 봐가지고 그 고려해 볼 때 민주당 내에서 호남과 그 수도권의 분당이 우려가 되는 것인가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정혁진 변호사님 의견이었습니다. 이번엔 뜨거운 소식, 세 번째 소식 공개하겠습니다. 만나보시죠. 자, 결국 메시가 우승 트로피를 거머쥐었습니다. 축구 정말 잘하는데 월드컵 우승이 남은 하나의 목표 아니었을까요? 그 목표를 메시가 이뤄낸 겁니다. 아르헨티나가 36년 만에 정상에 올랐습니다. 카타르 월드컵에서 프랑스, 음바페가 이끈 프랑스와 메시가 이끈 아르헨티나가 맞붙었습니다.
연장전 후 승부차기로 아르헨티나가 이겼습니다. 메시는 2006년부터 5차례 월드컵 우승을 도전했지만 결국 이번에 해내는군요. 카타르 월드컵 골든볼 수상, 사상 첫 발롱도르 챔피언스리그 월드컵 올림픽 4관왕을 메시는 거머쥐었습니다. 축구 천재입니다. 대표팀에서 은퇴하지 않겠다라는 소감도 내비쳤습니다. 그리고 다득점, 득점왕은 프랑스의 음바페 선수가 타게 됐습니다. 사진 한번 보시죠. 자, 그런데 이제 음바페 선수가 우승한 아르헨티나 선수들끼리 사진을 찍으려고 또 골든부츠 상을 받았지만 이 자리를 비켜주는 모습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역시 아르헨티나가 메시가 이끄는 아르헨티나가 강력했다라는 걸 다시 한번 월드컵 결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우리 다음 월드컵에서 우리 젊은 선수들에게 희망을 봤습니다. 희망을 봤어요. 선배들이 했었던 4강 넘어 충분히 할 수 있는 잠재적인 포텐셜을 저는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아마 우리 국민들도 같은 마음일 것 같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여야 간에 아주 오늘 기온처럼 추운 한파가 불어닥치면서 꽁꽁 국회가 얼어붙었습니다. 그 가운데 민주당이 국정조사를 개문발차하겠다라고 나섰습니다. 국조특위 개문발차, 대통령 선물은 아차. 차차하네요. 국민의힘에서는 아니 합의해놓고서 이게 뭐냐, 합의 파기다라고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민주당에서는 가동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예산안을 처리하고 나서 국정조사에 관한 논의를 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아직은 모든 것이 열려 있습니다. 단독 강행은 더불어민주당이 스스로 모든 문을 닫아버리는 무모한 선택입니다. 개문 발차 운운하는 것이 야당 단독으로 국정조사 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군불대기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국회 일정과 무관하게 국정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9일 오전에는 국조특위 전체 회의를 열어 본조사 일정과 증인을 채택하겠습니다. 여야 의견 들어보죠. 김연아 의원님. 원래 국정조사를 이제 예산안이 다 통과되고 나면 하기로 했죠. 그리고 그거를 조건으로 해서 이제 사실은 여야가 극적으로 타결을 맞는 것 같았는데 이게 지금 순순히 풀리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예산이 지금 기일을 12월 2일인데 한참 넘기고 있습니다. 그럼 빨리 예산을 어떻게 마무리하자고 해야 되는데 예산은 하나도 진전이 없이 지금 국정조사를 하겠다. 또 지금 이제 일부 기간을 좀 많이 소진했으니까 기간을 연장하겠다고 하는데요. 저는 도대체 민주당이 뭘 하고 싶은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사건건 윤석열 정부가 하려고 하는 것들을 발목 잡겠다. 이게 목표가 아닌 이상은 어떻게 이렇게 앞뒤 순서를 바꿔가면서 계속 자기네들 편한 대로, 또 중요한 건 편한 대로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권력을 다 동원해서 정말 국회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고 해도 말이 아닙니다. 저는 순서가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약속, 순서 다 중요한데 예산안부터 빨리 처리를 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국조, 그때 이제 가서 지금도 여당 의원들은 다 지난번에 장관 회의만 올린 것 때문에 지금 다 의원들을 사퇴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결국 지금 예산 통과 없이 국조를 먼저 하겠다는 얘기는 자기네들끼리 단독으로 하겠다는 건데 이게 이럴 거면 못하러 어렵게 그렇게 국조를 서로 협의를 하고 어렵게 협상을 했으니까 좀 원칙대로 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아무리 늦었지만 저는 일의 순서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추워지기 전에 빨리 예산안 마무리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이번엔 전재수 의원님. 원래 이제 수사는 이태원 참사에 대한 수사는 수사기관이 하는 것이고 국회법에 정해져 있는 절차와 과정대로 국정조사 및 국정감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국정조사는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야 사이에 애초에 합의가 되기로는 국정조사는 그냥 막 할 수가 없거든요. 자료 제출 요구를 해서 자료도 확보를 해야 되고
또 정의는 누구로 할 것인지, 현장 방문은 어디로 할 것인지, 구체적인 일정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국정조사가 본격화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준비 과정, 자료 제출 요구부터 해서 이러한 준비 과정이 한 보름 정도 걸립니다. 예. 그래서 보름이면 예산안이 다 처리가 되겠거니 하고서 여야가 합의를 한 겁니다. 근데 여야가 이제 보름이 지나도록 합의가 안 되다 보니까 예산안이 놓쳐지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국정조사가 오늘로서 한 19일밖에 안 남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안 때문에 국정조사를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국정조사 특위는 국정조사 특위대로 국정조사를 그대로 하고 예산안은 지금 국회의장이 중재안까지 냈는데 세상에 여당이 이걸 반대를 합니다. 중재안, 그러니까 야당도 성에 차지 않고 여당도 성에 차지 않는 국회의장 중재안을 냈으면 집권 여당이 그것을 바꿔서 오히려 저 국정조사를 좀 진행을 하게끔 하는 것이 맞는데 이것조차 지금 여당이 받지를 않습니다. 법인세 1%, 그다음에 경찰국이라든지 인사정보관리단의 예산은 우선 급한 대로 예비비에서 쏘고 난 뒤에 법원에서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이 나오게 되면 예산을 편성해서 쏘도록 이 국회의장이 굉장히 합리적인 중재안을 냈거든요. 이것조차 지금 반대를 하고 합의가 안 되기 때문에 19일밖에 남지 않은 국정조사를 지금 안 하면 시간이 다 지나버린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개문 발차를 할 수밖에 없고 국민의힘이 합류를 하게 되면 바로 함께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안은 예산안대로 국정조사는 국정조사대로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것이 현재 주어져 있는 국회 여건상 가장 합리적인 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야당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49제에 참석하지 않았다라며 맹공을 퍼붓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표는 부하 직원이 사망한 발인 날 춤추지 않았냐라고 재비판을 했다고 합니다. 이모경 대변인이 잠시라도 참석해 희생자의 명복 빌고 유족 어깨에 두드리는 게 어렵냐. 류호정 원내대변인 같은 시각 윤 대통령은 크리스마스 트리 점등 버튼을 눌렀다. 대통령 부부의 한박 웃음에 어질. 그러니까 49제 행사에 불참했다라는 비판인 겁니다. 자, 그러자 김기현 의원은요. 자, 마치 대통령 유가족들에게 등이라도 돌린 듯 자꾸 상처를 헤집는 민주당의 행태가 목불인견이다. 이 대표가 본인의 부하 직원 빈소에 조문을 하지도 않고 발인 날 신나게 춤추는 동영상을 올려 충격을 안겼을 때 민주당은 유가족이 어떤 입장이었냐라고 재비판을 했습니다. 49제 안 간 거를 비판하고 있는데 김성희 씨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윤석열 대통령은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을 위한 빈소에 매일 갔어요. 그거는 팩트고 매일 갔고 49제 행사 때는 다른 이제 중소상인 관련된 행사에 간 겁니다. 민주당에서는 지금 중심에서 비판 나오고 있습니다. 49제 불참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뭐 가셨으면 좋았겠지만 가시지 않았다고 해서 또 부적절하다고만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관례에 비춰봤을 때 뭐 기억하시겠지만 그 김대중 대통령도 서해 연평해전 그 연결식 날 그 월드컵 보러 일본에 가셨잖아요. 뭐 그거에 대해서도 물론 한 차례 비판이 있긴 했지만 이제 관례에 비춰볼 때 꼭 49제에 가면 좋지만 안 간다고 해서 비판을 할 수는 없다. 다만 한 가지 좀 안타까운 것은 이제 일정을 조금 조정해서 그날 너무 이렇게 환하게 웃는 사진이 찍히는 그 행사를 조금 미뤘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물론 다른 목적으로 중소 상인들의 어떤 소비와 이런 것들, 그런 어려운 사정들을 좀 더 붐업시키고 좀 경제와 민생을 챙기기 위해서 간 행사이기 때문에 이태원 참사와는 전혀 별개의 뭐 가셔야 되는 행사였지만 일정을 좀 조절해서 다음 날 가시거나 해서 그 당일날 저렇게 좀 환하게 웃는 사진이 찍히게 한 것은 저는 조금 아쉽다. 그런 정무적인 판단은 좀 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예, 49제라는 게 사실은 근원이 이제 불교식 추모인데 정혁진 변호사님, 뭐 관례상 49제는 항상 이렇게 참여해서 추모를 하는 게 관례입니까? 제가 문상은 무지하게 많이 갔거든요. 예. 그런데 49제 간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뭐 저희 뭐 고모부나 뭐 이런 그 가까운 분 돌아가셨어도 제가 굳이 49제까지 가지 않았단 말이에요. 앵커가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그때 거의 매일이었죠. 거의가 아니고 그 매일 가가지고 이렇게 그 추도하고 그랬으면은 그 정도면 충분하지.
거기에 49제까지 또 갔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강요하는 것은 그게 과연 합리적이고 상식적인가? 또 대통령이 얼마나 바쁜 자리입니까?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만약에 뭐 유족들 중에 어떤 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면 또 그나마 이해를 하겠는데 유족들은 가만히 있는데 왜 민주당의 대변인이 그런 이야기를 갖다가 하는지 그것도 저는 뭐 그렇게 상식적인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두 분 의견 들어봤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대통령의 연말 선물에 수입 농산품이다라는 논란이 일자 민주당의 윤준병 의원이 강하게 비판을 했다고 하는데 어떤 일인지 함께 보시죠. 윤준병 의원 페이스북인데 지역 주민으로부터 질문을 받았다. 일부러 농민 열받게 하려고 그런 거냐? 외국산 원재료를 왜 연말 선물으로 보내냐라고 비판을 했다고 하는데 대통령 연말 선물 혹시 사진 있습니까? 네, 이렇게인데 요게 이제 수입 농산품이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요거를 호박씨, 땅콩 뭐 이런 건데 기왕이면 좀 국산 농산품으로 하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대통령실에서는 이게 또 그 사회적 약자들이 만든 제품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선정을 한 건데 라고 또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김연아 의원님? 그러니까 이제 보통 저게 농협이라든가 이렇게 농수산물과 관련된 여러 가지 뭐 우리 그 단체에다가 얘기했었으면은 아마 국산 농산물로 채워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대통령실에서는 조금 더 배려한다고 한 거죠. 그래서 뭐 장애인이라든가 사회적 약자들이 하게 되는 이제 저런 물건을 어디서 받아서 사실은 이제 포장하고 하는 일을 주로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제 거기를 조금 이용해 주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데서 비롯됐던 것 같습니다. 결과론적으로는 좀 아쉽지만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이 자꾸만 제기되면서 대통령실이 조금 더 세심히 살펴야 될 영역들을 넓혀가면 된다고 생각하고요. 뭐 저는 이 지적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그렇다고 뭐 대통령 선물 자체를 왜곡할 만큼의 그런 문제시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장애인 시설에서 만들어진 선물이라면 그 나름대로 또 의미가 있군요. 그런데 또 이 선물 주무부처가 행안부, 이상민 장관 행안부라고 합니다. 향후에는 원산지를 확인하겠다라고 하는데 글쎄 그럼 모든 걸 다 국산으로 해야 하나라는 또 한편의 생각도 들고 어쨌든 국산 농산품 많이 애용해 주시고 연말에 우리 장애인들이 만든 상품도 많이 애용해 주십시오. 국산이 아니라는 이유로 또 장애인분들이 만든 상품이 외면받지 않을까라는 혹여 걱정도 저는 사실 들었습니다. 연말인데 말이죠. 60초 광고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월요일 아침 저희들이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들은 내일 아침 8시 50분에 더욱더 풍성한 소식 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강추위에 건강 잃지 않게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